첫 번째 주제는 엠볼릭 스트로크 듀어링 탑이라는 주제로 이대목동병원의 강현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85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에포트 안자이나로 타비를 이제 계획하게 되셨고요. 베이스라인 EKG는 RBBB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에코는 시비어 AS에 합당한 그런 이제 소견을 보였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그거에 합당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스라인 워크업상에서 코로너리 안지오그라피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에올타 CT랑 페리페랄 CT를 보시면 페리메터가 76.8 정도 나오고 SOB는 RCC 쪽이 조금 좁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었고 칼슘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밸런스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코로너리 하이트도 10mm 이상 그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뭐 특별한 이슈는 크게 없었던 그런 환자인데 애뉴얼로스 쪽에 약간 칼슘이 이렇게 이제 좀 튀어나온 게 있었고 밸브가 좀 굉장히 띡하긴 했는데 시비어 AS 환자이기도 하고 파이브로 디제너티브한 그런 이제 소견이 아닐까 그냥 그 당시에는 크게 개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랄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에볼루트를 사용하면 29mm에 해당되었고 사피엔 밸브를 사용하면 이제 언더필을 좀 해야 되는 26mm로 울트라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에볼루트 프로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컨설세이션에서 아이스 가이드로 하였고 밸브 에어리어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프레나 포스트 다일레이션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시저 자체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와이어링도 금방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유지시키고 커습 오버랩 뷰에서 이렇게 이제 밸브를 릴리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밸브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고 리캡처나 이런 이슈 없이 밸브가 잘 나오고 있고 밸브 나오면서 좀 안정하기 위해서 라피드 페이싱을 조금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벤트 없이 이렇게 이제 릴리즈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릴리즈가 되면서 넌 리캡처 존까지 릴리즈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환자가 이제 세데이션 되고 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막 어지럽다면서 누워있는 상황에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노지아를 호소하고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나오는 거는 이제 어차피 MPO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없었고 환자 바이탈은 뭐 특별한 게 없었고 VPC가 좀 지나가긴 했지만 뭐 와이어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뭐 왜 그러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프로시저를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뭐 나쁘지 않아서 그냥 뭐 리캡처 할 것도 없이 순조롭게 이렇게 이제 밸브를 다 릴리즈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기다려봤는데 계속 토하고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해서 센트럴 타입의 버티고를 이제 롤아웃 하기 위해서 브레인 MRI를 하였는데 랩트 세레빌름에 이렇게 이제 라지 임박션 소견이 보였고 레프트 쪽에도 보였고 라이트 쪽에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멀티플하게 보여서 엠볼릭 임파하게 이제 해당됐고 환자 심텀 자체도 그 탑이 시술 중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밸브를 펼치면서 딱 그때 이제 어큐트한 심텀이 생긴 거라 이건 정말 프로시저랑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경과 협진상에서 손의 경색이 주기 때문에 중추성 현흔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된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장애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좋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의 결과를 받았지만 환자는 실제적으로 이제 구토와 어지럼증이 심했고 약 먹고 이거는 해결됐지만 본인이 스트로크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좀 프레오큐페이션 되면서 감각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환자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외래에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의존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던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환자가
그 엠볼릭 임박션이 왔을까 싶어서 뭐 이전에 찍었던 그 에올타 CT랑 다시 리뷰를 해봤지만 아치나 이런 데서 특별히 뭐 칼슘이 심하거나 아세로마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로티드 IMT 상에서도 뭐 그렇게 연세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고,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것은 이제 밸브가 굉장히 띡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를 리뷰해 봤을 때도 사실은 이게 뭐 이미지가 아주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뭐 칼슘이랑 이런 게 있는 거지 실제로 무슨 트롬보스가 밸브에 있었는지 좀 구별하기는 사실 좀 쉽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문헌을 찾아봤더니 뭐 이런 연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스트로크를 프레딕션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긴 하지만 한 1000명 정도를 이제 봐서 26명에서 스트로크가 왔고 스트로크가 오지 않은 사람을 1대4로 프로페센틱 스코어 매칭을 해서 본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애뉴로스로부터 해서 애뉴로스 상방 2mm, 4mm, 6mm, 뭐 10mm까지 해서 이렇게 하이퍼 어테뉴에이션을 CT에서 보이는 리플렛을 가진 사람이 어떤 스트로크와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을 살펴본 연구였고, 또 이제 에올틱 아치나 에올타에 이렇게 이제 플락이 있는 거를 또 분석해서 이게 이제 스트로크하고 관계가 있나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한 문헌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페리프로시절 스트로크는 이제 시술과 관련돼서 어큐트하게 유럴로직 심텀이 48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정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파라미터나 뭐 칼슘 스코어, 애뉴러 사이즈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고, 제가 궁금했던 이런 CT 상에서의 리플렛의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의 그레이드도 사실은 이게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 의미는 사실 없는 걸로 이 연구에서는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치나 디센딩 토라식 에올타의 에올틱 플락 티크니스가 오히려 관계가 많다. 이거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현재까지는 이 환자가 스트로크가 올 거라는 것을 사실 미리 예측했다면 또 예방할 수 있었었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고, 문헌을 봐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그 영상의학 선생님한테도 한번 문의를 해서 이게 트롬보스였는지를 감별이 가능하냐 CT상에서 문의를 해봤는데 쉽지는 않다. 파이브로스틱하고 디제러티브 된 거랑 감별이 쉽지는 않다. 이런 이제 사실 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치에 심한 아스로마가 있는 환자는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당연히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이제 CT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스로마가 많은 그런 이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당연히 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센티넬 디바이스를 쓰고 밸브도 이제 사피엔을 써서 엑시스를 이렇게 앵귤을 조절해 가면서 해서 사실은 별다른 무리 없고 스트로크가 전혀 없이 이렇게 시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에 환자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런 이제 결과를 가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저런 환자를 만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의문이 남아서 이 케이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측을 못하면은 예술의 영역이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여전히 좀 정복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짧게 잘 케이스 서머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패널 선생님 중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는데 현재 사이누스 리듬이죠? 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고 단지 이제 RBBB가 있었고 지금도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긴 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환자가 중간 프로시저 중에 뭐 노지아, 구토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나요? 컨서시에이션이었고요. 네. 좀 재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너무 재우면 이제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대화는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탈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네, 괜찮았습니다. 그 마지막 케이스 보면은 이제 아치 넘어가가지고 이제 엔딩에 좀 가까운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업도미널 아울타에 뭐 아세로마가 많은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이제 어센딩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센티넬을 반드시 하고 워닝을 하겠지만 이제 그 아치도 디센딩 부분이고 하면은 그게 디바이스가 끌고 그걸 넘어갈까요? 문헌에서 혹시 뭐 부위별로 혹시 살펴본 건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 문헌에서는 아치랑 그다음에 그 에올타 그 소라식 에올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아치에 있는 부분도 의미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에 그 임플란테이션 하는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사실 저도 이렇게 왜 왔는지 알기 굉장히 어려운데 가끔은 그 아우틱 밸브 리플레스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아니, 이거 말고 전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에서 아치가 안 나오는데 그 이 사람의 아나토미가 굉장히 그 디바이스 그 카테터들이 아치의 그 위 그레이터 커베처럼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통 어떤 사람도 해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임플란테이션 할 때 그 임플란테이션 하면서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아치의 모양이 지금 안 나와 있긴 한데 그 다음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 보면 이 다음 여기서 보면은 이 윗부분 아치랑 이 에볼루트의 그 시스랑 어떤 컨택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택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보통 아치의 끝에 붙어 있는 그 캐로티드 아트리 근처에 있는 칼시피케이션이 좀 부스러기들이 나가면서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에볼루트에서 선생님 이거 컨택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컨트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케이스는 예측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판단이 들고 사실 모든 케이스를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가 높은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보면 또 어센딩 아울타에 희한하게 플락 그런 그 버든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치에 비해서 되게 적죠. 왜냐하면 그 쉐어 스트레스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이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케이스는 굉장히 쭉 케이스 리뷰를 해주셨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어쩔 수 없죠. 저도 동감인 게 채인 선생님 대신에 끌려왔습니다. 제가 채인 선생님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기본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도 한번 혹시 그 생각에 놓친 게 없었었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 선생님이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옆에 사람이 에어를 좀 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걸 여기서 찾아내겠다고 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배가 고파서 제가 지금 예, 저는 유철원 교수님과 연태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에 한번 중지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78세 여자 환자분 제 환자였는데 한 3년 전이었는데 탑의하고 그 메이저 인파가 온 다음에 한 번도 못 견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1년에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돌아가시거나 굉장히 심한 디세이블링 스트로크를 이제 겪는데 쭉 리뷰를 해보면 원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은 거의 피하고 조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그 아까 리뷰해 주셨듯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고위험군만 좀 피하고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컨셔스 세데이션 하고 나와서 멘탈이 별로 잘 안 깼을 때 우리 전공의들이 막 플루마진을 주고 기다리고 이런 환자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는 무조건 빨리 그 신경과 팀에 컨택을 해서 일단 빨리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사진 찍고 대부분 이제 메이저 엠볼릭 인파이기 때문에 뭐 MRI 찍고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CT 찍어보고 문제 있으면 바로 이제 인터벤션 팀으로 들어가서 석션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 예측이 잘 안 되면 결국 센티넬을 다 써야 될 텐데 그건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 플로어에 이길수 선생님이 흉부외과 선생님 계신데요.
짧은 질문이면 하시고 만약에 긴 질문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짧은 질문이죠? 제 탑의는 못했는데 그 지금 첫 번째 화면 보면 룬드캐스트인가 그게 RCC에 계속 걸려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뭐 제가 탑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밸브 에올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서지컬리 하면 특히나 애뉴루스 부위에 있는 칼시피케이션은 손가락 같은 걸 그냥 이렇게 슥슥 문질러도 그게 두둑 떨어져 나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문제는 있었는지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리플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셔서.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음 케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강익수 선생님. 다음 케이스는 인하대병원 박상돈 교수님이 My Challenging Tab in Patient with Uneven Highly Calcified Aortic Stenosis"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5분 내로 발표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고요. 네. 짧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서 케이스가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센트릭 아ortic 밸브 스테노 칼시피케이션 있는 경우에 이제 PVR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비교될 때 흉배과 선생님이 항상 PVR 많이 남으면 수술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코멘트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환자들 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익센트릭 칼시피케이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세 밸브에서 칼슘 양 측정해 가지고 그 차이를 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밸브 월에 있거나 인터커미셔에 있는 경우에 PVR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노들의 양이나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PVR을 또 봤던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클래식한 그 어세스먼트가 약간 제한적이다라 그래서 서울대 김효우 선생님이 2018년도에 이렇게 이게 바이 플래닝하게 반으로 나눠서 15도 각도로 돌려가면서 칼슘의 익센트릭 서티를 평가를 했더니 이게 훨씬 더 PVR을 더 잘 예측하더라라는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센트릭하게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은 PVR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밸브가 디스토션이 돼서 이렇게 한쪽이 짧아지고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센트릭 서티가 증가할수록 디스토션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었고 하지만 예후랑은 큰 차이 없었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서큘러하고 익센트릭에서 밸브를 놓고 봤더니 익센트릭한 애뉴러스에서는 디스토션도 증가되고 밸브 스트레인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롱지비트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연구에서 이런 환자들에서 저희가 목표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더레이트 이하의 피부에 남기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뭐 RCT라든지 이런 라지 풀 데이터에서는 마일드에서는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더레이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저희가 이런 환자들에서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센트릭 뭐 칼시피케이션 있는 환자들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이냐, 밸브도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포스트D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많이 없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환자 다 공격적으로 할 수 없고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런 두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여자였고 우리가 흔히 보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민프레셔 80 정도 됐던 베리 시비어 환자, 에이리어는 0.4였습니다. 보시면은 칼시피케이션 심하고 특이할 만한 것은 ST 정션이 굉장히 작았고 이렇게 서큘러한 칼시피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애뉴러스 사이즈는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또 인터커미셔 LR의 칼시피케이션이 심했고 특히 랩트 코로너리에는 칼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하고 넌 코로너리 쪽에 이렇게 익센트릭하게 어니븐 칼시피케이션이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너리 하이트는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 어떤 밸브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역시 ST 정션 칼시피케이션 또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이 사피언보다는 에볼루시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너리는 괜찮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시술을 진행을 했고 뭐 프리발론 하는 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리 시비어고 밸브 에어가 작았고 인터컴미션 칼시피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발론을 시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큰 사이즈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mm 그 지메드 발론을 1cc 언더 사이즈로 했는데 약간 인덴테이션이 남아 있는 정도로 프리 발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브 오버랩 뷰에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계속 밸브가 이
랩트 코로너리 커스의 카시피케이션이 심하지 않고 이쪽 반대쪽 두 군데 카시피케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밸브가 자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딥인투베이션이 첫 번째 됐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좀 그 딥인투베이션이 되면서 밸브가 잘 익스펜션이 안 되는 모양이 보였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밸브가 좀 딥인투베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와이어 깊숙하게 넣고 이 시스템을 좀 당기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그래도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실제 엔조를 찍어봤더니 랩트 코로너리가 거의 제로 뎁스, 조금 샬로우하게 들어간 것 같이 보였지만 앵글을 보고 거기 같이 와 있는 저희 뭐 테크니션이랑 다 같이 디스커션을 했을 때 밸브를 풀 디플로이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쓰면서 이쪽에 약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저희가 더 리커프션을 안 하고 시술을 디플로이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디플로이가 될 때 랩트 코로너리가 내려오면서 랜딩 존은 괜찮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술 후에 봤을 때 PVR의 모더레이트 정도 남아 있었고 언더 익스펜션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틸 지메디 20mm로 저희가 다시 시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발론이 펴졌다가 다시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T 정션이 굉장히 작고 서큘러 카시피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발론으로 이 상황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토션도 있었고요. 여러 앵글에서 찍어봤을 때 에코상에서는 처음보다는 언더 익스펜션이 좀 좋아지는 양상이었고 뭐 PVR도 모더레이트는 아니다.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정도 되겠다라고 그 에코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선 시술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파이널 엔조가 되겠고요. 엔조상에서는 PVR이 조금 있는 거였지만 AR 인덱스는 25 정도 됐고 더 이상 포스티를 안 하고 끝냈던 첫 번째 환자고, 퇴원 전에 이제 에코상에서는 PVR이 조금 더 줄어든 것처럼 엔지오를 좀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정도라고 저희가 하고 지금 이 환자는 굉장히 잘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 환자는 81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베리 시비어 AS가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약간 바이커스분은 아닌데 LR이 약간 퓨전이 돼 있던 환자고, 또 하나 조금 그 특징적인 게 그 이 LVOT에 이렇게 카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레이딩 하는 게 칼슘 익스텐션하고 페리미터 커버링의 각도를 가지고 보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에 해당하는 LVOT 카시피케이션이 있었던 환자고, 칼슘이 굉장히 심했고 RL 리플렛이 퓨전이 돼 있던 환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환자에서 어떤 밸브를 선택할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좀 럽처 리스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에볼루스를 선택을 했고요. 이 환자는 그 3커스업에서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발룬은 20mm 지메디 발룬으로 우선 프리발룬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볼루 프로 29mm 19% 오버사이징으로 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샬로우하게 랜딩을 하려고 했는데 LVOT 칼슘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샬로우하게 들어가진 않았고 한 6mm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언더 익스펜션이 되면서 약간 밸브가 잘 안 펴져 있는 양상이 보였고요. 그래서 에코상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PVR이 모더레이트 정도 있으면서 밸브가 잘 안 펴진 소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랜딩 존은 괜찮았기 때문에 우선은 노즈콘 제거하고 포스틸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노즈콘이 걸리지 않게 가장 그 콜랩스되어 있는 앵글에서 노즈콘을 제거를 했고요. 포스틸은 22mm 지메드 발룬으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익스텐션이 됐는데 실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리코일이 적지만 약간 리코일이 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프리 포스트 인트라옵티를 보시면 밸브도 약간 더 익스펜션 됐긴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PVR이 남아 있었던 환자고요. 파이널 엔지오상에서는 PVR이 조금 더 많아 보였습니다. AR 인덱스는 19였고요. 근데 22mm까지 지메디 발론 했는데 더 큰 발론 할 자신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환자는 끝냈고 퇴원 전에
찍었던 TT 영상에서는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MR이 남아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논문 찾아보니까 이렇게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LVOT 그 카시피케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밸브 발론하고 셀프 익스펜더블 그 스텐트 사용할 때 이런 럽처 리스크나 레지듀얼 ARA 리스크를 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밸브 발론 익스펜더블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셀프 익스펜더블보다는 한 8배 정도 이렇게 리스크가 좀 더 높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게 PVR은 조금 더 많이 생긴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익센트릭 아우틱 밸브 카시피케이션이 있는 환자들에서 PVR 많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포스트를 잘 하면은 없어진다고 돼 있지만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환자들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케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패널 선생님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저 어떤 밸브를 사용할지는 하여튼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특히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그 밸브가 잘 안 펴지고 아주 익센트릭하게 남아 있어가지고요. 파라밸뷸라릭도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안에 있는 밸브 자체 펑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에코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에코 보면 밸브 펑션은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는 하여튼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의 그 저기 뭐지 파라미터를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분석했던 거? 그다음에 CT 영상 뭐 이런 거나 이게 화면이 다음 예. 저쪽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하일리 카시파이드 된 데에서는 그 애놀라 에어리어가 좀 약간 29에 가까워도 26을 넣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제 생각인데 26mm 밸브를 넣었으면 훨씬 결과가 좋고 발론했을 때 니코일도 좀 안 오고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메저먼트를 내가 아까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카시피케이션 버든이 많을 때 의외로 이 밸브를 애놀라 에어리어보다 조금 카시피케이션 많은 곳에 위치해서 메저먼트를 하고 그에 맞춰서 그 26이나 29 그거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보면 다 밸브가 디스토션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상준 선생님이 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셨겠지만 이 케이스를 보는 제 입장에서 포스트 밸런이 너무 작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조금 더 큰 밸런으로 조금 더 브레이브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 남고 예. 두 번째는 뭐 칼슘 스코어가 막 3,000 뭐 이렇게 막 넘어가던데 저기 하우스필드 오브 유닛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자동 설정인가요? 아니면 뭐 저기 해소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그냥 제공해주는 값 제공해주는 로 하고 이게 있습니다. 간혹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환자는 분명 두 케이스 다 칼슘이 되게 많은 케이스는 예.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둘 다 디스토션이 왔고 예. 근데 이제 그때 포스트 밸런이 조금 작지 않았나라는 느낌. 다른 케이스 저기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예. 해주세요. 저도 일단 장규호 선생님이 조금 작은 거에 대해서는 디스토션은 적어지니까 그래도 찬성이지만 일단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서 이제 위치가 또 왔다 갔다 뭐 칼슘이 많긴 하지만은 좀 그 생각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칼슘 많은 거에서 뭐 제가 아니라 최인호 선생님이 딱 칼슘에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날아가기 때문에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는 거를 바이커스피드 하듯이 뭐 그 생각을 좀 자신 있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셀프 모양 왜냐하면 슈프레놀라니까 더 위에서 밸브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렇고 유초원 선생님 항상 그렇듯이 어그레시브하게 저는 선생님이 소탐대실 제가 항상 떠들던 거를 잘 따라주셔가지고 욕심 안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많으면 되게 좋겠는데 아마 저번 K식 같이 우리 홍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있었으면은 이럴 때 무슨 밸브를 쓰는 게 좋았을까라고 한번 핫 디스커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까요 지금? 저건 100% 에볼루스 넣어야죠.
사피엔은 예, 말도 안 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도 국가인데 그 혹시-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 아니면은 이 지금 넣을 때 당시에 나이가 86세가 아니고 76세라면은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29를 넣었는데 아 저렇게 됐다 이러면은 유철원 선생님처럼 조금 한 사이즈 큰 걸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밸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26mm를 넣어서 그 안에서 반론하면은 아마 조금 파라발릭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또 환자 펄마 에데마 또 생겨서 만약에 2, 3년 후에 온다면 뭐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혁 선생님 말씀하신 걸 한번 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한테 있어서 밸론 익스펜더블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거요? 이 환자 지금 박상돈 발론? 선생님 케이스에서 밸론 익스펜더블, 셀프 익스펜더블 말고 사피엔 밸론 익스펜더블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두 분, 세 분. 황병희 선생님도 손 들었네요. 그럼 황병희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장기혁 선생님 의견이 뭐가 더 적합하냐 게 아니라 쓸 수 있다라고 물어보셨어. 쓸 수 있다? 네네. 네. 알았습니다. 한 발 물러서네. 네, 질문이 잘못했어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 쓸 가지 수 궁금한 있다. 게 네. 그 ST 정선의 그 다이미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카심이 좀 이서클락에 있어서 이런 환자에서 거기를 미니멀리 터치하면서 포스트 D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게 안전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스탠다디제이션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저렇게 디스토션이 오면 예. 지금 뭐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듀러비빌리티 문제나 조금 롱텀하게 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밸브 스롬보시스나 이런 것도 잘 오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조금 작다는 그냥 느낌을 받아서 만약에 저렇게 토션된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 말씀대로 또 연재희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세이프티 측면을 더 강조하면 저 정도 선에서 그냥 내고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는 LV 사이즈도 재보고 진짜 깊이 넣어도 되는지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디보팅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상황에서 포스트 밸런을 좀 더 큰 밸런으로 다시 하고 싶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황병희 선생님, 또 장기욱 선생님도 손 드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케이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이중희 선생님이 Variable Outcomes After TAVI for Bicuspid Aortic Valve라는 주제로 해주시겠고요.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시간이고 가능하면 리뷰는 하지 말아주시고 하시더라도 가장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이커스피드는 예전에 뭐 서전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타비가 이제 저는 이게 경험이 별로 없을 때 굉장히 요 논문만 보고 이제 바이커스피드도 그냥 뭐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고려를 할 게 많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됐던 논문의 이제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익스텐시브 라페에 서브 애뉴라 카시피케이션이 없는 환자만 했던 이런 케이스가 돼서 항상 이런 환자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에코상에서 시비어 AS가 진단됐고 에어리아는 0.66 cm 제곱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T 보면은 이제 바이커스피드인 것을 뭐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그 RCC, LCC가 퓨전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리 스텐트도 넣었던 분이시고요. 보시면 CT가 확실하게 이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중에 바이커미셔 넌 라페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애뉴루스 레벨에서 페리미터를 측정하면 이제 한 87 정도로 사이징이 돼서 이때는 이 애뉴루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 밸브를 넣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바이커스피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뉴루스보다 상방에 또 페리미터를 재면은 78
정도.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78 기준으로 사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 밸브를 사용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바이커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벌룬 할 때 요 그 인덴테이션이 생기는 위치와 애뉴루스와의 상관관계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덴테이션이 애뉴루스보다 한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 3mm, 2mm 요 정도 사이징을 해가지고 임플란테이션을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탑이 이후에 뭐 릭도 크게 없이 잘 끝났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큐트 디스미아 언더라인이 꽤 많았던 이런 하이 리스크 환자였고요. 이제 이 환자도 이제 에코상에서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가 의심이 됐었고 베리 시비어 AS 맥시멀 벨로시티는 6이 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 왔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어큐트 하펠러에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돼서 이 환자는 이제 다음 날 입원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제 응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CT를 보았습니다. CT를 보니까 이제 NCC 쪽에는 이제 칼슘이 굉장히 심하고 다행히 라페 쪽에는 이제 칼슘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 환자는 바이커메셔 라페 타입이다. 이렇게 가장 흔한 이런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애뉴루스 레벨에서는 80 그리고 3mm 어보브, 5mm 어보브에서는 각각 72, 68. 그래서 이 환자는 다행히 이제 보더라인에 결치지 않고 29mm 밸브를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시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벌룬할 때 인덴테이션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앞 케이스와 다르게 이제 애뉴루스랑 이제 비슷한 레벨의 인덴테이션이 생겼었고요. 29 밸브를 넣고 이제 칼슘 많았던 이제 NCC 쪽에는 충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T를 에코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PBL이 별로 없고 괜찮아서 이제 시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퇴원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약간 문제가 됐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85세고 LVH가 있고 그리고 마이트랄 애뉴라 카시피케이션과 그리고 시비어 AS 진단됐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벨로시티가 굉장히 높고 에어리아는 0.33밖에 안 되는 베리 시비어 AS였고요. CT를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트리커미션데 이제 퓨전된 이런 라페를 가지고 그리고 라페가 굉장히 카시피케이션이 심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환자는 이제 트리커미셔 믹스드 커스 퓨전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탑이 사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에드워드 사피엔 밸브를 삽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애뉴루스 레벨 그리고 이제 어버브 애뉴루스 레벨에서 서큘러 매스를 통해서 했을 때 26 밸브를 넣어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카시파이드 라페랑 이쪽에 반대편 이 간격이 한 25mm 되기 때문에 26 밸브도 이제 충분히 어벨러블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뉴루스 에어리아가 555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징을 하면 이제 29 밸브를 넣어야 되겠지만 칼슘이 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언더필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2.6으로 이제 맞춰서 26 밸브를 넣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룬을 했을 때 프리벌룬을 하고 이제 애뉴루스를 맞춰서 우리가 시술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새는 게 약간 있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났었고요. 마일드 PBL이 있었지만 아까 칼슘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벌룬 없이 시술을 마쳤습니다. 환자는 바이탈은 스테이블 했었고요. 다음 날 그냥 루틴 팔로우로 이제 에코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에어타에서 RV 쪽으로 이제 피스출라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디펙트가 한 10mm 정도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 이제 이전 CT랑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칼슘이 결국은 이제 인저리를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그 다시 수술을 하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였기 때문에 퍼큐테니어스하게 클로저를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에오타를 통해서 이제 와이어를 RV 쪽으로 통과를 시키고
한쪽은 베너스 펑처를 해서 이제 스네어링을 통해서 익스터널리제이션을 시키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바스큘라 플러그를 삽입을 했습니다. 10mm 사이즈를 플러그를 삽입을 했는데 이게 되게 약한지 이제 어느 정도 비팅하다가 갑자기 또 펄모널 아터리로 엠볼리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꺼내고 스네어를 통해서 꺼내고 다시 이제 한 사이즈 큰 요번에 플러그가 아니고 굉장히 좀 하드한 앰플라츠 덕트 오클루더를 통해서 삽입을 했었고 사실 이게 완전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약간 새는 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만든 디바이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에코를 다음 날 봤을 때 약간의 이제 그 뭐 이전보다는 감소됐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션트 플로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막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똑같은 바이커 스피드라도 아주 그냥 시술에 안전한 바이커 스피드도 있고 굉장히 이제 라페 칼슘도 심하고 리플레 칼슘도 심한 이제 언페이버럴 아나토미도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마지막 케이스는 저 같으면 밸론 익스펜더블 밸브 안 썼을 것 같아요. 그 라페 아주 그 칼슘이 정키하게 있고 이게 밀면 그게 이제 피네트레이션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주 하이 리스크를 네. 시사하는 모폴로지의 칼슘이어서 다른 밸브를 썼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십시오. 그 장경수. 덕트 오클루더는 어떻게 했어요? 그 네? 코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험으로 안 하고 그냥 그 비급여로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4시간 아니 탑이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다음 날 했기 때문에 다음 날 했어요. 예. 네. 근데 바이커 스피드가 그 이중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해서 그냥 케이스 맞춤별로 이렇게 그 판막을 이렇게 정해야지 천편일률적인 건 당연히 안 되는데 저는 칼시파이드 나페가 있는 그런 바이커 스피드가 굉장히 위험한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칼시파이드 나페가 있는 그쪽 리플렛에는 칼슘이 또 많아요. 근데 반대쪽은 또 칼슘이 별로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케이스가 에브루스를 쓰면 마이그레이션 리스크고 이쪽 쓰면 넙처 리스크 뭐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가능하면 수술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저런 칼슘이 있을 때 그 플러시 무브먼트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플렛에 칼슘이 있는데 이게 무버블하게 움직이면 비교적 세이프한 거고 그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리스키하죠. 두 번째는 커넥션돼 있다. 리플렛 사이에 칼슘이 커넥션돼 있으면 밸브가 펴주려면 그 칼슘을 결국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부러뜨리면서 이게 애뉴라 찌르고 들어가서 럽처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두 가지인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모폴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마지막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네.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내일 2시에 데니 드비어라는 사람이 줌으로 하는데 이분이 그 바실리카를 통해 가지고 바이커 스피드를 한쪽을 잘라버려서 트리커 스피드로 만들어서 이제 타비를 해서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 그 바이커 스피드 네이티브 밸브에다가 바실리카 하기는 사실 모두가 다 좀 주저할 거고 이제 쇼컷 디바이스라는 거가 이제 들어오면 앞으로 바이커 스피드도 좀 안전하게 트리커 스피드로 만들어서 이제 좋은 아웃컴을 볼 수 있는데 그분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면 아마 오늘 바이커 스피드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바이커 스피드의 고위험 피처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떨 때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지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서 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은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동의 안 하면 다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바이커 스피드는 수술이 원칙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보면은 사피엔을 쓸 수 있는 바이커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페가 전혀 없이 그냥
그쪽 타입 제로 이쪽인데 칼슘이 아주 많지 않은, 그다음에 나페가 있는데 나페에는 칼슘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피엔 넣어도 큰 문제 없겠다. 그럼 뭐 에볼로 넣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쪽을 수술 권하는데 그분이 나이가 86세 그러면은 사실 좀 다 여러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네, 또 질문. 저희 이중희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대단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오클로드 디바이스 선택 사이즈는 혹시 뭐 이렇게 CT 찍으셔가지고 뭐 정하신 건가요? 예. 그 저도 뭐 당연히 이런 경우는 별로 거의 한 번도 없으니까 그 사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CT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CT가 딱 10mm였는데 10mm를 넣으니까 날아간 걸 보니까 약간 한 20% 정도는 오버사이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약간 리케이지가 남았는데 저기 이철현 선생님 계시는데 이철현 선생님 예전에 보니까 저기 그 코로나 사이너스를 엎쳐 생겼을 때 거의 코일링해가지고 막은 환상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으셔서 요거를 오클로드로 막고 나머지에 코일링해가지고 풀로 다 막을 수 있을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거는 연결되어 있는 스페이스에 저기는 코일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저거로 막은 다음에 남아 있는 그 안 옆에만. 됩니다. 이철현 선생님 케이스는 포스트오피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포스트오피 그쪽 그 어데이전이 돼 있어서 이게 그 컨실드 럽처가 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코일 엠볼라이제이션이 비교적 용이했던 건데 이거는 그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갈 수 있고 그쪽으로. 그게 아마 그 지금 팔로브는 딴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 시간 지나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PDA 잡고 스네어로 잡고 빼내실 때 쉬스는 몇 프렌치로 빠진던가요? 시스가 그게 그 베인 쪽으로 말씀하시는. 엠볼라이제이션 된 거 스네어로 잡으시고 이제 빼낼 때. 그거는 베인으로 빼는 겁니다. RV로 이렇게 넘겨서 그 RV에서 폴모너리 아터리로 굵은 시스를 올려가지고 그걸로 빼는 거기. 몇 프렌치 시스 썼죠? 그게 그 10프렌치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아주 뭐 훌륭한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재는 연태진 교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성빈스트병원 정진 선생님께서 타비 위드 인트라카디악 에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앞선 발표 그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되게 임프레시브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5월 달부터 본원에서는 인트라카디오 에코카디오그래피를 가이딩하에 타비를 진행하고 있고 이 케이스 하나 발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수님들께서 옵티멀 이미징 가이드가 어떤 게 타비에서 시술 중에 좋을지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는 1960년도에 이미 제한된 방법인데 이제 인터벤션 프로시저에서 이를 이제 제한하기까지는 30년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서큘레이션에서 이제 그 돼지의 ASD를 이아트로제닉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클로즈하고 나서 이 아이스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에게서도 이제 인터벤션 프로시저 때 이때부터 이미 T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했던 논문이었고요. 이제 아이스의 그 레졸루션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발달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주로는 이제 ASD 클로저나 EP 프로시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랑 아이스를 이제 이납세 컴플리케이션을 ASD 클로저의 환자들에서 비교해 보면 아이스에서 유의하게 그 컴플리케이션이 낮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도 다른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특히나 이제 ASD 클로저나 카테터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서 이제 T 대신에 아이스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퍼블리시되는 논문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아이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마이트로 밸브로플라스티나 트랜스카테터 에어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에서도 이 아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아이스에 대한 이 관련 논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도 이런 아이스의 역할이나 관심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아큐나브와 이제 비플렉스 이 두 가지 제품이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뒤에 케이스는 이제 비플렉스를 이용한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 같은 이제 비기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광각을 보여주는
광각을 보여주고 또 이제 디플렉션 주고 나서 락킹이 이제 오토로 되는 뷰플렉스가 조금 더 사용하기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여서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주십시오. 네, 교수님. 네, 케이스는 75세 남자 환자고 모더레이트 AS로 팔로우하던 환자분이시고 디스니 아카드에서 시행한 에코 팔로업에서 시비아 AS 확인되어서 입원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1년 전에 스텐트 코어 엠볼라이제이션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STS 스코어 4점대고 80대 미만 나이대여서 처음에 흉부외과 의논하에 ABR을 먼저 해결을 했던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는 수술장에서 어센딩 에올타에도 이제 카시피케이션이 생각보다 심해서 어센딩 에올타에도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같이 하려고 이제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자가 설명을 듣고 리퓨즈를 하면서 ONC 하고 나왔던 환자분이고요. 이후에 타비로 이제 다시 의뢰된 환자분입니다. 환자 에코카디오그램에서는 이젝션 63%고 시비어 AS에 합당한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CT 플래닝에서 보면 페리미터 71.6m고 다이아미터 22.8로 이제 에볼루트 26mm로 이제 처음에 밸브를 정했고 카시피케이션은 NCC에 주로 이제 카시피케이션이 있었고요. 뭐 LVOT 쪽으로 익스텐션되는 카시피케이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오스티아 헤이트도 14mm로 충분했고 그리고 페리페럴에서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플락이 있지 않았고 다이아미터도 7mm 이상으로 7mm에서 8mm로 다 전부 충분했고요. 에올타도 토처스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큘러 SS는 라이트 라디오 아테리로 피그테일을 삽입하고 페모럴 아테리에 이제 16프렌치 디바이스 SS를 하고 페모럴 베인에 이제 9프렌치 아이스를 삽입해서 시술을 진행했고요. 이제 아이스 TV RA에 위치된 게 보이고 저희가 에코카디오그래피의 파라스토널 롱 액시스 뷰처럼 이렇게 RA 그리고 트라이스컬브 그 다음에 RV를 보고 있는 이 홈뷰가 이제 기본적인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그테일이 RCC 커브에 이제 위치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카테터를 어드밴스 하면은 이제 어센딩 에올타를 볼 수 있고 여기 중간에 좀 잘리긴 했는데 양쪽 이제 그 레서 커브에서 쪽에 이제 플라크가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카운터로 돌리면서 이제 트랜스버스나 디센딩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조금 그게 잘 보이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이제 RV를 통해서 LV 쪽을 바라보면서 페리카드 이퓨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테이션 위에서 디바이스가 이제 AV 크로싱 되는 과정이고 이제 그 아이스 안에서도 이제 크로싱 되는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플로로 이미지를 잡지는 못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셜로우하게 임플란테이션 하던 와중에 이제 밸브가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커습 안에 밸브가 이렇게 지금 쌓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캡처를 다시 시행을 했고 이번에는 좀 다시 튕겨나가고 그래서 페이싱 하면서 다시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했고 아이스 상에서도 보면 점점점 이제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테이션 이제 다 이제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도플러를 봤을 때 특별한 리키지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뒤 이제 다 풀고 나서는 뒤에 이제 스커트가 보이고 도플러 상에서도 리키지는 따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조금 이게 셀프 익스펜더블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이제 아이스 상에서 익스펜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밸브 펑션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RA 뷰에서 쇼덱시스 뷰를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서 RV로 들어가서 이제 RVOT에서 이제 위쪽 에올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쇼덱시스를 잡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에오티 밸브랑 RVOT, PV, MPA를 이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사파리 와이어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도플러로 봤을 때는 영상이 나오진 않는데 그 12시 방향 사파리 와이어 주변으로만 리키지가 있고 다른 뭐 리키지 파라베블러 리키지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오진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플락도 처음에 봤던 플락도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게 확인이 됐고 페리카드 이퓨전도 처음처럼 없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돼서 시술 종료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포스트 에코에서도 특별히 파라베블러 리키지 소견 보이지 않고 좋은 펑션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안정적으로 추시 중에 있고요. 우리가 타비를 함에 있어서는 뭐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여러 가지 카디악 모달리티, 이미지 모달리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 스트래티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탠다드 어프로치로서 이전부터는 트랜스 에스파저 에코카디오그래피가 이제 먼저 권해지고는 있었지만
있습니다. 이는 이제 리얼타임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 컴플리케이션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3D 이미지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스트럭처 하트 디지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벤셔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툴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단점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엔도트라키오 인투벤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로파링스나 에스파거스, 스톰의 인저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원에서도 한 차례 이제 에스파거스에 이제 블리딩 발생으로 헤마테메시스로 이제 헤모클리핑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숙련된 소노그래퍼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레트로스펙티브 연구긴 하지만 처음으로 2015년도에 모더레이트 세데이션 하의 TT와 전신 마취의 TE를 비교한 논문에서 양군에서 클리니컬 밸브 아웃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프로스피처 타임에서는 이제 모더레이트 세데이션 그룹이 더 유의한 결과를 보여줘서 TT를 사용하는 것도 탑이 시술에서 안정적으로 유용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역시도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터긴 하지만 탑이 시술에 있어서 전신 마취와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을 비교했을 때 이나스트 아웃컴이나 모탈리티가 더 스페리어한 아웃컴을 보여줘서 실제 통계상으로도 전신 마취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모니터드 어네스테지아 케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TT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장점, 그리고 넌 인베시브한 메서드고 쉽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이미지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노그래퍼가 에코 파트에서 이제 적절하게 개입하면 바로 이제 컴플리케이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탑이 시술상 스파인 포지션이라는 거, 그리고 환자가 오베스하거나 아니면 크로닉 렁 디지즈가 있거나 하면 좀 좋은 이미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얻을 때마다 이제 탑이 워크플로우에 인터럽트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타미네이션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처럼 TT는 이제 모니터드 어네스테지아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강력한 것 같고, TE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 개를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인트라카디아 에코카디오그래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리얼타임을 하이 레졸루션 이미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퍼레이터가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할 때 뷰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텍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베너스 액세스가 추가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리스트한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러닝컵을 그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래에 페이스메이커 리드가 있을 경우 인터피어런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직 표준화가 아직 덜 되어 있고 탑에 있어서 유용성이 아직 확증할 수 있는 서포티브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환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역시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근데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이제 아이스의 가장 이제 그 허들은 이미 이제 아까 이제 장교육 교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950 케이스를 이제 서울성모에서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많은 케이스를 TT 또는 TE로 이미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셔서 굳이 익숙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논문을 찾아보면 아이스가 이제 3D 렌더링 이미지라던가 레졸루션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기존에 하지 않던 트라이커스피 밸브나 마이트럴 밸브에서도 인터벤션 C 아이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향후 어떤 그런 미래적인 이유에서도 미리 이런 아이스에 익숙해지는 게 인터벤션 니스트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발표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치원생이 좀 화를 냈을 것 같지만 저로서는 저희 강시현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 없으면 절대로 답이 안 하려고 하는 아이스 보기 싫어가지고 저한테 채찍질을 주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저희도 요즘 탑이도 그렇지만 스트럭처럴도 그렇고 EP도 그렇고 계속 아이스를 쓰니까요. 장비가 2개 있는데 최근에 하나 더 구매 신청을 했고 그 필립스 거는 잘 보이는데 지멘스 거는 또 잘 안 좋아서 경쟁이 있습니다. EP 파트랑 하면 누가 지멘스를 쓸 거냐 누가 필립스를 쓸 거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TT보다는 이미지가 더 좋은 건 분명한데 T만큼 모든 엑시스가 잘 보이고 파라벨블라 리키지도 잘 평가되고 이러진 않아서 하여튼 저희도 러닝 커브를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잘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그거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잘 볼 자신이 없고, 그리고 저는 프로시저에 천착하고 싶고, 그래서
TT 봐달라 그러면 저희 에코 선생님들이 와서 잘 잡아주고 그러니까 별로 불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에 대한 니드는 저는 사실은 없는데 젊은 스태프들이 아이스를 보고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인커리징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혹시 아까 유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스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뭘 잡아내시는 건지죠? 그러니까 아이스에 뭘 장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저도 TT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는 그 TT로 충분히 저거 지금 잘 보고 있어서 아이스에 대한 니드를 잘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전에 참관 갔을 때는 그 랩트 메인 컴프로마이즈까지도 좀 확인하시는 모습을 좀 확인을 봤습니다. 그 얼만큼 돌는지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네, 워낙 시술자의 경험이 많이 좀 디펜던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에 루틴하게 아이스를 계속 봤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 탑이 자체가 이렇게 루틴화되고 시술이 되게 간단하게 끝나고 미니멀 탑이 하다 보면 거의 사피엔스면 20분 이내에 끝나고 나가고 막 이러는데 아이스 펑처 저희는 그 템포러리도 안 넣으니까 LV 와이어 페이싱 하니까 그걸 굳이 펑처를 해서 아이스를 넣고 해서 보는 게 결국은 PBL밖에 없는데 큰 이득이 없어서 지금은 사실 잘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인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려는데요. 그 경험이 이제 좀 쌓이셨으니까 혹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스를 가지고 임플란트 뎁스에 대한 가이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PBL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건 퀀터터티브 애널리시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이 레졸루션 가지고 그게 판단이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정확히 그 임플란테이션 할 때 뎁스 네. 가이드가 가능한지. 네, 이게 에오티 롱에시스비를 잘 보면 에올타하고 이제 LV OT하고 LV가 이어져서 보이고 이제 피그테일이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 아직 저희도 한 5-6케이스밖에 안 한 상태여서 그 뷰가 가장 좀 잡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보면은 LV OT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뎁스를 딱 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저희 오퍼레이터 교수님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안지오그래픽 하게 보는 게 더 먼저고요. 확인 차원으로 이제 아이스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타블리시드된 가이드라인이 없죠. 매뉴얼도 없고 아이스로 뎁스를 조정하는 그리고 밸브가 펴지기 전이고 그러니까 모든 밸브의 뎁스는 지금 엔지오그래피컬리 그러니까 매뉴얼 프로토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스로 그거를 본다는 거는 아직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어불성설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이스 안 배우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풀기 전에 마이트랄 밸브와의 관계를 이제 강시영 선생님이 잘 봐주고요. 예, 그 다음에 퀀티테이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숫자는 되지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그거는 저는 못하지만 강시영 선생님이나 최영 선생님은 할 수 있고. 강시영 선생님 가능해요? 뎁스? 뎁스 보는 건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에코 스텝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에코 스텝한테 와달라고 하면 잘 못 오시고 그래서 T를 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술하다가 나가서 T를 제가 볼 수는 없으니 안에서 T를 보는 게 훨씬 깔끔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스로 뎁스를 밸브를 미리 컨펌해가지고 할 수 있냐 마이트랄 밸브를 봐준다니까 마이트랄 밸브와의 그 관계가 괜찮은지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AR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어디서 세는지 안에서 세는지 밖에서 세는지 다 봐주고 많다 아니다 강시선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내가 네 그러고 이제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약한 거네. 자, 실거 경북대병원의 김홍년 선생님께서 페모럴 아트리 스테노시스의 오버커밍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북의대 김홍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이제 페모럴 아테리 쪽으로 시술을 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 선생님들 경험 많으셔서 그냥 간단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여자 83세 환자고 디스컴포트하고 DOE로 내원했고요. 환자 이전에 AMI, CVA, DM 진단받았던 환자시고 CVAS 진단 후 STS 스코어 봤을 때는 6.45% 됐습니다. 환자 이니셜 EKG 상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이었고
V2부터 V6까지 투입 인벌지 엔시티 디프레션에서 LVH 패턴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약간 마일드한 카디오메갈리아 동반된 상태였고요. 랩상에서는 뭐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에코 시행했었고 역시 CBA-AS에 합당한 그런 이제 파라미터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 탑이유를 시행하기로 했고 그 전에 환자가 이제 안지나 감비를 위해서 코로나 안지오그래피를 했었는데 안지오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몰폴로지를 봐도 페리미터는 약 60.4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으신 편이었고 그 외에 뭐 칼슘이나 특별히 문제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 하이트가 근데 랩트는 약간 10mm 미만으로 랩트 라이트 둘 다 약간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페리페럴 아세스를 보시면 이제 랩트 쪽은 약간 이제 다이메타가 5mm 정도 이제 내외로 조금 좁은 편이었고 라이트 쪽은 그래도 다이메타 6mm 정도 나와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탑이 시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달레이션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시스를 이제 올라갔는데 보면 이제 라이트 이제 커먼 일리아 아테리 쪽에서 이제 킹킹 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 본론으로 먼저 이제 안지오플라스티를 먼저 한번 수차례 이제 6.0의 20mm 본론으로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기서 킹킹되고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본론으로 역시 수차례 8회 20mm 본론으로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특히 폴포레이션이나 이런 소견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시스가 다행히 이제 진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술은 탑이 임플란테이션 크게 문제 없이 사피엔스 3 울트라 20mm 6.3% 오버 사이즈에서 임플란테이션은 특별히 문제 없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탑 이후에 이제 약간 미니멀한 파라피블라익은 있었으나 뭐 크게 양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경과관찰 확인을 하였고 환자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이 퇴원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3세 환자였고 이 환자는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DOE 있었는데 뭐 특별히 워크업은 하지 않고 지냈고 당일 새벽 2시경에 갑자기 서든 온셋의 디스니아 NH 클레이트 4로 발생해서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자고요. 환자 이전에 언더라인 DM, 하이퍼텐전,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리고 STS 스코어는 5.5%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전도상에서는 이제 사이너스 타키카디 하트레이트 110회 정도 확인되었고 이니셜 심전도 엑스레이 보시면 양적 렁필드 헤지니스에서 풀모나 이데마 동반되어 있는 소견으로 하트 페일리어의 소견에 보였습니다. 랩상에서도 프로 BMP가 12,000 정도로 상승되어 있는 소견은 관찰되었고 그래서 환자 처음에 저희 바이탈은 스테이블해서 저희가 인유제 주고 저희가 한 3일 정도 이제 볼륨 컨트롤 했었고요. 첫날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에코를 했을 때는 이적표현 23% 그래서 AV에는 이제 0.8로 줄어들어 있었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이제 약간 디스커퍼런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에서 치료를 하고 한 3일 정도 뒤에 도우탐의 스트레스 에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 프레셔도 40 이상, VUX도 4.16으로 CBA-AS에 합당한 소견으로 이제 확인되어서 저희가 이 환자도 CBA-AS로 인한 하트 페일리어 동반된 환자로 탑의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안주를 찍었습니다. 안주를 찍어보니 프록시마 LAD CTO 프록시마 LCX CTO였습니다. 양쪽 둘 다 CTO였고 다행히 RCA는 이제 페이턴트한 상태였고 RCA에서 이제 LAD와 서크 쪽으로 이제 코라텔 플로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84세였고 그래도 그 전에 이제 ECOC 퍼포먼스 괜찮아서 저희는 이니셜로 이제 AVR 플러스 캐비지를 이제 일단은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환자하고 보호자 상의 후에 자기는 뭐 죽어도 절대 수술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탑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몰폴로지는 이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으셨고 하이트도 특별히 이상 없었는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문제가 레프트 빌로 니 쪽으로 이제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가 이제 동반되는 상태에서 레프트 쪽에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로 진입하는 게 사실 좀 어렵고 라이트 쪽을 보시면 라이트는 보면 이제 미니멀 루멘이 3mm 정도까지 넣어놔서 사실 이 상태로는 이제 탑이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그냥 PT를 먼저 하고 바로 탑이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커먼 라이트 쪽에 일리아 아테리 쪽에 저희가 프리볼룬을 하고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인설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에 80mm 스텐트를 인설션하고 이후에 이제 퍼스트 볼론으로 충분히 이제 루멘 다이메트를 확보한 다음에 이쪽 라이트로 저희가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술 진행 사이 중에는 특별히 중에 문제는 없었고 역시나 밸브 임플란테이션하고 탑의 시술 자체는 크게 문제 없었고 사피엔 3 26mm 10.5% 오버 사이즈에서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했습니다. 네. 탑의 이후에 이제 보면 파라베울 날리기라든지 다른 특이 소견 없이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남자 84세 환자고 이 환자도 한 달 동안 DOE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했고 환자는 이제 이전에 타 종합병원에서 CVAS 진단받고 팔로우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그쪽 병원에서 이제 탑이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술을 위해서 저희 쪽으로 전원되었고 환자 언더라인으로 하이퍼텐션 CV에 있었고 STS는 3.4%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전도상 엑스레이상에서는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랩상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고 환자 에코그래피상에서 역시나 이제 CVIS의 그 합당한 소견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저희가 CT 안조로 확인했었는데 칼시피케이션은 좀 동반되어 있었지만 시그니피컨트한 루미널 스테노시스는 확인되지 않았고 에이블 몰폴리즈 상에서도 칼슘이 RCC 쪽에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어서 탑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하이트도 충분히 이제 높은 상태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은 보면 이쪽 라이트 쪽에 이제 익스터널 일리아부터 커먼 일리아 아테리 있는 것까지 토탈 어클로전 되어 있는 소견이 되어 있고 반대쪽 레프트 쪽을 봤을 때도 이제 그렇게 루멘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분석한 걸 보시면 라이트 쪽은 이제 토탈 어클로전돼서 접근이 불가능하고 레프트 쪽을 봤을 때는 사이즈가 미니멀하게는 2mm 정도까지 나온 상태라서 이분도 이제 레프트 페모랄로는 이제 시술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이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봤었는데 민 다이메터 4.5로 조금 다소 작은 경량이지만 그래도 평균 한 5.2 정도 되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서브클라비안으로 하면 이렇게 오퍼레이터 2명 이렇게 서서 한다는데 저희는 방 구조상 모니터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퍼스트 오퍼레이터가 여기서 오고 세컨드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서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환자 머리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요건 팔을 이렇게 펴고 있고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퍼스트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컷다운으로 이제 혈관외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었고 혈관외과 쪽에서는 저희가 근데 악실라 아테리를 쓰는 게 조금 더 본인들이 낫겠다 해서 저희는 일단 이제 악실라 아테리로 이제 어세스를 했었고요. 뭐 하는데 근데 사실 큰 문제는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시스를 넣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본론 이제 스텐트 그렇게 플란테이션을 시행을 했었고 파이널 저희가 했을 때는 특별한 파라빌블러 릭이나 그 외에 이상 소견 없이 시술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탑이 처음에 이제 트랜스에피컬로 시작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루트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비안, 서브클라비안하고 카로티드가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트랜스카발이 조금 요즘에 약간 실험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탑이 디바이스가 좀 더 작아지고 하신다면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트랜스페멀 어세스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질지 모르겠고, 지금처럼 이제 포칼하고 일약 페멀 리전 있는 경우에는 이런 PTL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이후에 시술하는 게 조금 더 탑이 하는데 성공률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서브클라비안이나 악실라리 아테리, 그러면 카로티드 아테리를 사용해서 해보면 충분히 저희가 큰 장애 없이 탑이 시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게 케이스 끝나면은 슬라이드를 끄지 말고 거기다 좀 그대로 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거는 사실은 그 트랜스페머라고는 아무 상관없고,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면서 되게 인터레스팅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보시면 케이스 2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케이스 2의 그 임플란테이션 하는 장면 한번 보면은, 예. 다음 케이스 1 아닌가요, 이거는? 아,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2. 케이스 2에서 보면은 그 임플란테이션 우측 그림 보면은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앞뒤면이 이렇게 굉장히 일치하는 걸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봐. 그 다음 보면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저기 완전 패럴렉스 뷰가 딱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근데 케이스 1 한번 봐보세요. 케이스 1 앞에 보면은 저기 임플란테이션 할 때부터 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론할 때 보면은 앞에 그 밸브의 앞과 뒷면이 상당히 많이 그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아마 뷰를 움직이지 않고 찍었을 때 보면은 패러렉스 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크리티컬한 경우에 이제 샬로 임플란테이션 할 때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존제로에 가서 임플란테이션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앞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보통 회사에서 추천하는 3커스 뷰 있잖아요. 그 앞 슬라이드 한번. 앞 슬라이드 저게 아마 회사에서 추천하는 3커스 뷰일 거예요. 아마. 그 뷰에서 임플란테이션 할 때 그 밑에 단을 보고 앞뒤가 맞게끔 움직이면 보통은 코달로 좀 몇 도 10도, 15도 옮기면 맞춰지거든요. 고비에서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제가 저번에 중재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프랙티컬한 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저희도 사실 여러 개 뷰를 돌려가면서 보긴 이제 보고 저희가 일단 결정을 하는데, 위원장은 조금 제가 지금 보니까 또 그런. 저도 이거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3커스 뷰에서 그냥 무조건 임플란테이션 했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면이.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코달로 옮기면은 나중에 두 번째 케이스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우틱 루트가 결국은 엔티리어 랩트 디스플레이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오기 때문에 밸브를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이 세지탈 엑시스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서 밸브는 항상 틸트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늘 우리가 밸브 집어넣을 때 보는 모습인데, 두 번째 케이스 보여주신 거는 그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잘 맞은. 아니요, 여기서 조금만 코달로 옮기면 잘 맞아요. 장기훈 선생님 말씀은. 네. 근데 이제 할 때 왜 그런 저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봤더니, 이게 3커스 뷰로 CT로 잡아서 오는 게 100% 맞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항상 저희가 찍은 거를 제가 항상 그 팀이랑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뷰를 믿겠다. CT 뷰 내가 안 믿을래. 그래서 제가 항상 틀립니다. 근데 제가 관계없는 얘기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밸브는 늘 크리티컬한 케이스에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배고픈데 첫 케이스를 제가 아까 조금 졸았는지 CT에서 뭔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졸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페리페랄 네. 그 일리아.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환자 케이스. 첫 번째 시작이. 근데 보시면 이제
다이메타하고는 충분히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칼슘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 이제 라이트 커먼 일리아갈처 이쪽에 있는 게 약간 청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근데 다이메타가 충분하고 CT 상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여서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이제 시스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그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소소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페리페럴 잘 몰라서요. 아까 스텐트 하신 케이스에서 네네. 벌룬하고 스텐트하고 탑이하는 게 좋나요? 벌룬하고 탑이한 다음에 나오면서 스텐트 하는 게 좋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스텐트 다이아미터가 충분하다면은 뭐 스텐트 먼저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스텐트 다이아미터가 작게 클 수가 없다면은 C별 다이섹션이 없으면은 그냥 저희 곧 냅두고 스텐트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저도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게 스텐트 스트럿이 이렇게 사피엠 같은 경우에는 이시스가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시스가 터지잖아요. 찢어지기 때문에 나오면서 스트럿에 잘못하면 걸릴 위험성이 좀 있고 그 자체가 또 저는 빼면서 그 일리학을 럽처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텐트를 마지막에 넣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는 비교적 스트레이트한 코스여서 괜찮았는데 이제 코스가 이제 토털스한데 스텐트 들어가면 통상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벨론만 먼저 하고 나서 스텐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두 번째 환자 이젝션 프랙션 얼마나 좋아졌나요? 코로네리는 손 안 대셨잖아요. 예. 지금 마지막 한 게 이젝션 프랙션 65%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일리오페모랄이 굉장히 안 좋고 PTA도 계획하고 그러면 보통 에볼로 쓰지 않아요? 사실 쌉게 써가지고 나좀 이게 저희가 그 이유가 있는. 타비를 거의 이제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했던 환자고 이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아직 에볼루스돼서 그만큼 이제 익숙하지 않은 시기여서 저희가 이때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선택하는데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예,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케이스를 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계명대 동산병원의 이철현 선생님이 그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이렇게 오늘 보여주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주제 듣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이게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만드는 웅장한 얘기는 아니고요. 잔잔하게 사실은 인터벤셔니스트가 좀 편할 수 있게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총 4개의 컨텐츠고요. 하나는 피그 페이싱, 두 번째는 프리페어드 홈메이드 스네어 테크닉, 그다음 세 번째는 제로 컨트라스트 센티넬 임플란테이션,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얼타임 소노 가이디드 프로글라이드 슈팅입니다. 제가 요즘에 잘 보는 게 이미지 인터벤션, 잭 인터벤션에 요게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왼쪽 같은 악마 같은 프로시저도 있고요, 정말.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좋은 프로시저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센티넬의 코로나리 와이어에다가 우리가 접지를 연결했더니 되더라, LV 와이어 페이싱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왜 뽑아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해봤습니다. 저희가 센티넬을 매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그테일에다가 안에다가 코로나리 와이어 런스를 넣고 그 다음에 Y 커넥 연결시키고 쏴보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10cm 위로 한번 올려도 보고, 그 다음에 피그테일에서 딱 2cm만 빼도 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홀더도 재봤습니다. 그래서 그로잉 니들, 그 다음에 뭐 와이어를 많이 뺐나 적게 뺐나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동작을 합니다. 뭐 셀프로 하든 뭐 저렇게 하든 사실은 이 접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접지를 뭐 IVC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뭐 아웃버 볼티지랑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 뭐 일단 LV 와이어싱 좀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접지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다른 것보다는 LV 그 와이어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 경험적으로 많이 봐도 실제로 CT 버즈를 사용하다 보면 에이펙스가 굉장히 시그모이드 세프텀에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LV 와이어 에이펙스에다가 정확하게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어 패싱 안 할 거면 상관은 없고요. 하고 프리패드 홈메이드 스네어 테크닉은 아까 그 박가욱 교수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좀 스네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스네어를 미리 깔고 들어가죠. 깔고 들어가서 땡기면 되는데 언제나 문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하다가 무리하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뭔가 좀 딴 거 쓰면 안 될까 해서 미리 반대쪽에다가 RG3 홈메이드 스네어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RG3 접어서 안에다가 링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링 안으로 얼마든지 그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홈메이드 스네어는. 그래서 늘렸다가 필요할 때는 올라가서 땡기고 그 쉬스 그대로 뭐 피그테일 쓰고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펑처를 할 부담이 없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복잡하진 않고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도 조금 만들어. 첫 번째 케이스는 아울틱 아누리즘, 아치 아누리즘에 있었던 케이스고 사실은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저희가 미리 스네어 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라지보 시스 넣을 때부터 스네어를 캡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인라인 시스를 하건 벌룬을 하건 뭔가 다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해도 되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바이스를 꺼내고 밑으로 내리고 하는 그 작업이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시행했다가 안 될 때 하는 작업은 언스테이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울틱 다이스 그 어큐트 AR 생기면서 해머다이나믹 언스테이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했고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올라가서 땡기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밸브인 밸브 호리즌탈 아우터 KS에서도 사실은 이 홈메이드 스네어 테크닉으로 잘 뭐 끝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더 펑처 안 늘리고 하나로 그러니까 복잡하면 페모랄 그다음에 괜찮은 것 같으면 레디알 투 펑처로 진행을 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티넬 얘기도 아까 많이 나왔는데 센티넬이 우리가 어떤 환자에서 좋은지 잘 모릅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센티넬을 쓸 때는 사실은 리스크를 주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건 센티넬 쓰다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그런 개념으로 사실 이전에도 퓨전 이미징을 통해서 여기 얘기가 많이 나는데 하나는 사실은 그 컨트라스트를 양쪽에 쓰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쓸 거면 사실은 안 하겠다 그냥 하겠다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본 이미지로 우리가 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트라키아를 베이스로 이걸 포커싱을 맞춥니다. CT와 환자를 맞출 때 트라키아로 맞추게 되면은 트라키아가 T1에서부터 T5까지 사실은 레스퍼레이션에 가장 많이 변하지 않는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레스퍼레이션 할 때 사실은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일 많이 안 움직이는 게 그쪽 레벨이고 어퍼소라식 레벨이고요. 오히려 횡격막이 들리기 때문에 심장을 기준으로 하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그 트라키아가 비틀어지게 돼도 우리가 트라키아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마이너하게 어드저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타비할 때 쓸 때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여기 센티넬 할 때는 굉장한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컨트라스트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이제 잘 끝났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도 옵스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면서 이걸 다 프로글라이드를 뜯고 다시 한 해 만에 이제 고민이 되고 그렇지 않고 벌룬만 하고 했더라도 야 이거 썩는 거 아니냐 고민이 많아지면서 이제 퇴근이 늦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니까 또 제 이니비즈에다가 이제 리얼타임으로 슈팅하기 전에 뭔가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베슬 밑에 있는 쪽에 플락에 이 프로글라이드 그 풋 하나가 걸리는 거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미징에 올린 동영상인데 이거 논문에 있는 동영상인데요 엉망입니다. 그냥 찍은 거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 이제 보다 보면 디스탈 풋 이제 슈팅할 때 풋이 볼 때는 여기 하나 앞에는 이거는 하나는 보였고요. 그다음에 다음 케이스는 한번 해보니까 조금 늘더라고요. 디지털 폰까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든 케이스에 이걸 하자는 거예요. 우징 별로 안 됩니다. 해보니까 하고 밑에 쪽에 잔잔하게 막 플락이 많이 깔려 있을 때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써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 하도 좀 쓸데없는 얘기들이 좀 이상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왜 아이프한테 저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아니 당신은 MBTI가 INTJ라서 그런다. 원래 그렇게 좀 또라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하고 공상도 많이 한다. 근데 이제 스트럭처 하트 디지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면서 그 전에 우리가 바이퍼케이션 CTO 때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게 프레시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또 다른 프로시저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프로시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코멘트 하실 저 고등학교 친구이지만 ESTJ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글라이드 슈팅할 때 그래서
봐서 슈팅하고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로글라이드 슈팅을 할 때 그 디스탈 풋이 그 밑에 거기에 걸려 걸려 있으면 있는. 그게 킹킹되면서가 할까 말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뭐 밑에다가 디스탈 SB에다가 하나 더 펑쳐라고 그러는데 그러기 쉽진 않고 그거를 사실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10시 방향으로 돌리고 땡기고 위에 와서 12시 방향으로 하나를 건다 칠 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진짜 들어가면서 피 나올 때 그냥 여는 겁니다. 그때 오픈하고 거기서 걸리는가 보고 그 다음 슈팅하고 그 정도 생각이지 펑처를 하나 더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들어가면서 피 나올 때 뎁스 그리고 들어갔다가 윙 피고 땡길 때 뎁스 보통 이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 그럼 저 위에서 걸렸는지 아니면 펑처 사이트에서 걸렸는지 보통은 이제 그거 갖고 판단해서 우리가 저거 슈팅하는데 그 블러드가 멈추는 순간이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서 이렇게 딱 하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습관을 들이는 게 땡겨서 블러드가 안 멈춘다.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걸려서 지금 멈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나 보시면 되지만 일반적인 루트는 벌리고 당겨서 블러드 멈추면 야 여기는 지금 이다고 생각하고 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데 블러드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번 초음파 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는 그 저희가 펑처하기 전에 소너를 보니까요 밑에 깔려 있는 걸 보고 나면은 이거 괜찮나라는 이제 안 봤으면 그냥 하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아지면서 그럴 거면 할 때 저거까지 보자라는 생각도 그래도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피그 페이싱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무슨 와이어 쓰시는지랑 피그 페이싱을 하면은 다른 페이싱보다 좀 그 에너지 와트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어서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그 뭐 에너지 와트가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해봤는데 별로 안 줄더라고요. 저도 줄 줄 알고 해봤는데 근데 기본은 그냥 런스로 썼고 그 다음에 폴리머 자켓 있는 거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워크호스 와이어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왜 하는지는 첫 번째 아까 센티페이스 논문에 나와 있는데 걔네들은 라이트 세데이션을 하니까 이게 좀 덜 재웠는데 저희보다 훨씬 덜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머슬 트위칭 때문에 환자가 깨더라. 덜덜덜 떨리면서 또 하나는 정말로 헤파린 쓴 상황에서 그걸로 인한 니들 인저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니들 하나 빼는 게 뭐가 대단한가라고 하는데 이런 게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합니다. 피그 페이싱 하면은 다이는 못 쏘나요? 다이 써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Y 커넥터를 타이트닝 시키고 그다음에 혹시나 와이어가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토크 달아주고. 뭐냐면 저희도 세데이션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에다 놓고 페이싱을 하게 되면 환자가 덜덜 떨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도 IVC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놓고 와이어 투 와이어 페이싱을 하면 환자가 좀 덜 느끼는데 그래도 볼테지는 똑같습니다. 사실 볼테지가 더 줄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환자가 풀 세데이션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데이션이 안 돼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와이어 투 와이어 페이싱이 훨씬 환자한테는 좀 컴포터블한 것 같고요. 요새 생각에는 그 보비 플레이트를 등에다 대는 게 더 훨씬 더 환자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제품이 없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블락이 생기면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또 그럼 넣으면 되죠. LBBB가 네. 생기거나 뭐 좀 언스테이블해 보이면 맞습니다.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예. 예. 저기 아까 그 LG3, RG3, RG3를 미리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루프 통과해서 디바이스를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리 넣어놓고. 미리 넣어놓고. 중간에 안 쓰면 내비두고 써야 될 것 같으면 올라가서 땡기고. 그리고 중간에 빼는 것도 한쪽 RG3 중에 한쪽에다가 카테터 넣고 땡기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빼고 싶으면 빼도 되고 글로 피그테일 넣고. 자주 하세요? 2번 해봤습니다. 짧은 질문. 그 프로글라이드 교수님이 하시고 초음파는 펠로 선생님이 보시는 건가요? 제가 다 합니다. 두 펠로 손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펠로 없습니다. 예. 두 손으로 초음파 잡고. 예. 그다음에 아까 CT 머지 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건지. CT 머지 만약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필립스에다 한 충분히 그러니까 샀으면 되고요. 안 샀으면 안 됩니다. 예. 데디케이트 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입혀서 이거를 그 동시에 저거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서 필립스에 아마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재미난 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당 차병원 강세현 교수님께서 Unexpected Coronary Complication Why and How라는 제목으로 재미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문당차병원 강세훈입니다. 언젠가부터 학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음번부터는 이철원 쌤 뒤로 순서를 잡아다지 말라고 꼭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 늘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심플하게 한 가지 케이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프리플래닝을 하느라고 열심히 이미지를 보는데 약간 익스펙테이션 되지 않던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81세 여자 환자였고 키가 작습니다. 149에 60kg이었고요. 환자분이 몇 달째 숨이 차다가 따로 병원 안 가시다가 우리 병원 오셨고 환자는 하이퍼텐션에 디스피메라로 메디케이션 하고 있었고 바이탈 사인은 스테이블하고 특별하지 않은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STS 스코어는 4.8점으로 인터미디에이트였는데 뭐 환자분 고령이나 컨디션 생각해 보면은 그냥 유저얼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ECG 상에서도 뭐 특별하게 오브노멀 파인딩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플 상에서도 환자분 에올타가 조금 뭐 인나지먼트 돼 있나 톨처스한가 싶기는 하지만 뭐 특별하게 풀모너리 이데마도 없고 환자의 다른 동반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파라스터널 롱엑시스, 숏엑시스 그리고 포챔버, 쓰리챔버 뭐 이렇게 쭉 봤는데 특별한 거 보이지 않고 환자 LV 잘 뛰고 3커스비고 칼슘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심하진 않아 보이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매저했더니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54 정도, 픽 벨로시티는 4.67 정도 나오는 그냥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CBAS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CT 매저를 하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메트로닉하고 에드워드하고 양사에다가 보내면 날라오는 포맷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브 케이스 할 때나 뭐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미지만 보면 앞에서 이제 분석돼 있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은 무슨 디바이스 넣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클루를 잡을 수가 있을 정도인데 이제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저희가 에드워드하고 메트로닉에다가 양쪽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31%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페이지를 잡아가지고 애널라시스를 하는데 양쪽 회사에서 같은 페이지를 잡아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조금 더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페이지 자체를 다르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리포트를 보실 때 이런 거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 두 군데에서 매저해 놓은 걸 보면 뭐 민 다이아미터, 맥시멀 다이아미터, 페리미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제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에 조금 더 컨선이 있고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페리미터에 조금 더 컨선이 있어서 어디에다가 더 포커싱을 주는지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LBOT를 봐도 특별하게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약간 오발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 SOV도 봤더니 26mm 뭐 특별하게 문제 없고 30mm까지 랩트는 그려지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노 튜블라 정션에서 봐서도 큰 차이는 없이 양쪽이 매저가 잘 되는 환자였고 코로너리 하이트도 LCC 그다음에 RCC 다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약간 뭐 칼슘은 805 정도로 조금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했고 앵글은 70도 정도였고 저희가 요거 환자 할 때는 저희가 메디트로닉 케이스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될 케이스여서 페리페랄도 큰 문제 없고 메디트로닉을 셀렉션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해가지고 본 거는 23mm, 26mm, 29mm 이렇게 봤을 때 오버사이징 퍼센트가 뭐 2%, 16%, 29% 뭐 이 정도 되는 케이스여서 이때는 26mm, 29mm를 고민을 하다가 당일에 조금 더 보고 고민을 하자라고 했던 케이스였고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 지금 나중에 슬퍼할 RCA가 보이는데 특별하게 보이는 거 뭐 문제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 없고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사람 RCA가 나중에 없어질 건데 RCA 오스를 봐도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된다 뭐 막힐 것 같다라고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랩트도 숏 랩 메인이긴 한데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였고 환자는 29mm를 셀렉션을 해서 임플란테이션을 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피그테일 넣고 와이어 잘 통과하고 저희가 와이어 임플란테이션에 이제 보시게 되면 랩트 쪽이 조금 샬로우긴 한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잘 보이시나요? 어두 밝아 잘 모르겠는데 랩트하고 라이트 코로너리 아트리가 다 잘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잘 보이는데 밸브 임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이제 마치과 선생님이 갑자기 환자가 BP가 좀 떨어진다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이제 ST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 케이지를 봤더니 환자가 이제 와이드닝이 좀 생긴 상황이어서 아 이게 절대로 코로너리가 문제가 될 환자가 아닌데 굳이 LBBB에 또 막 조금 와이드닝 있는 거 보고서 또 호들갑을 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 바이탈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저희가 피그테일로 컨트라스를 쏴서 봤더니 RCA가 안 보입니다. RCA가 사라졌고
줌을 빼가지고 찍어 보게 되면 레프트는 보이는데 라이트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라이트도 조금 이제 라이트 쪽이 좀 덜 펴져 있는 모양새가 보이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레프트 하트 비팅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탑이할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날따라 사람이 좀 많아서 얼른 오퍼레이터를 체인지하고 그냥 바로 에크모를 넣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크모 TV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데 에크모를 넣고, 자 이제 보이지 않는 RCA를 이제 레스큐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막 쏩니다. 이렇게 쏘고 가이딩도 뭐 저킨도 썼다가 뭐 이게 AR도 썼다가 AL도 썼다가 막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와이어도 통과가 안 되고 아무 디바이스도 통과가 안 됐는데 앞을 막 긁어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RCA가 보입니다. 지금 요 오른쪽 뷰가 RCA가 보이는 뷰인데요. 끄트머리에서 보시면 쐈더니 RCA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라이트 코너의 안으로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앞만 긁어대다가 다시 RCA 플로우가 살아났고, 저희가 이래가지고서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이니까 더 잘 걸어서 찍었더니 RCA도 보이고 랩트도 보이고 예쁘장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크모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라이트 쪽이랑 론 쪽으로 언더 익스펜전 돼 있는 이거를 더 펼치려고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잘 살아 있는데 더 이상 손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초음파 봤을 때도 따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고요. 한자를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한자 다 괜찮아지고 나서 포스터 CT를 찍었는데 레프트는 프리고 라이트는 포스트로 저희가 코로너리 CT 안지오그래피를 찍었던 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레프트가 나가고 라이트가 나가는데 라이트에 지금 오프닝 위쪽으로 슈피리어 포션에서 칼슘이 보이던 게 있는데 보시면 나중에 정지 영상에서 여기 있던 게 보이는데 나중에 포스트 스탠으로 보시면 라이트 오스 오프닝에 그전에는 없었던 인피리어 쪽으로 없던 칼슘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RCA 밑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게 프리 CT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칼슘 있고 RCA 오프닝이 이렇게 있고 밑에 타이니하게 조금 있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눈을 이제 별로 거슬리지 않는 칼슘이라고 생각을 했던 칼슘이었고, 포스트를 보면 한자에 지금 에블롯이 보이고 RCA 오프닝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하고 칼슘 위치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슈피리어에 있던 게 인피리어 쪽으로 훨씬 더 도드라지는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내고 나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다 이제 팀이 모여서 디스커션을 했는데 결국에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에블롯을 임플란테이션 하는 도중에 에오타 칼슘의 무브먼트가 있으면서 RCA 오프닝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저희가 열심히 가이딩으로 긁어댔더니 긁어댄 것만으로도 오프닝이 좋아져 가지고서는 한자가 좋아졌다라는 거 외에는 다른 뭐 이벤트를 생각할 수는 없는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한자 케이스는 에크모는 넣었는데 다음 날에 바로 위닝 석세스풀하게 됐습니다. 바로 뽑았고 한자 인투베이션 했던 것도 위닝하고 나서 에크모 뽑고 나서 그 다음 날 익스투베이션 했고 제너럴 워드로 3일째 가셨고, 환자분 집에 일찍 가시는 거를 레커멘데이션을 살짝 했는데 그러기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 주 더 넘기고 이제 11일째 돼서 집으로 가셨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CT 이미지 보고 뭐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예상했던 컴플리케이션들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지 오퍼레이터의 생각에 전혀 벗어나는 컴플리케이션은 잘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좀 호되게 당했던 케이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오퍼레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거를 컴플리케이션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퍼레이터를 바꾸고 손을 바꿔서 뭔가 액티브한 손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손길을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이탈 사인을 먼저 스테빌라이저하고 원인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회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회사에서 사실 분석해 오는 거를 저희가 믿지 do not trust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트러스트 하지만 반드시 베리파이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프리 플래닝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열심히 봤더라면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자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옆에 많은 선생님들 계시고 이러지만은 이제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오퍼레이팅하는 팀 자체에서 로 데이터를 가지고 리컨한 이미지나 아니면 뭐 3D 맨전 저희 병원에서 4천만 원짜리 사달라고 했더니 저를 엄청 사고 치는 사람으로 쳐다봐서 아직도 안 사주고 제가 프리웨어 가지고 애널라이시스를 하고 있는데 프로시저 하는 팀에서 직접 좀 이미지를 만지고 그다음에 분석해오는 거하고 컴패리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이프하고 프리딕터블한 프로시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3D 맨시오에서 그 XR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그거를 좀 한번 보여줬으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이게 그 거기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XR 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커습이 이렇게 커습이 끝까지 리플렛이 끝까지 나오고 코로나리 거기 오프닝 나올 때 리플렛 팁이 남아 있나 안 남아 있나 그게 보이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보통 그 코로나리가 보이는데 아직도 리플렛이 보이면 네. 아 이거 코로나리 그 아무리 높이가 그 높다고 나와도 아 이분은 코로나리 막힐 위험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네. 그거랑 3D 맨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음에 어디 프리젠트 할 때. 근데 또 하나는 이게 마지막으로 가이딩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게 이분이 아울타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밸브 안으로. 보통 아울타 크면 밸브 옆으로 막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진 않고요. 밸브 안으로 네. 들어간 거죠.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CT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 추론 중에 하나는 코로나리가 약간 Y 코로나리가 아노멀러스 오리진이잖아요. 약간 레프트 커스 쪽에 있어서 그 밸브가 들어간 밸브의 커미셔가 Y 코로너리 입구랑 절묘하게 걸쳐 있다가 카테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밸브 위치가 살짝 바뀌니까 그게 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CT 보면서 좀 맞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이것도 뭐 다 이제 모르는 거죠. 저희 그냥 겉 필링 얘기하는 거지만 꼭 리플렛에서 막히는 것도 아니고 리플렛 칼슘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밸브가 하는 게 아니고 아우팅 월에 있는 것도 분명히 움직일 뭐 선생님 솔직히 잘은 저는 이거 갖고는 실지는 모르겠는데 더 가능성이 그게 더 많을 것 같고 그냥 칼슘이 움직인 게 아니라 칼슘 움직이고 거기 스럼보스가 생겼다가 그게 녹고 칼슘 움직이면서 녹으면은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까 첫 케이스랑 마지막 케이스를 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리플렛만 갖고 생각하거나 밸브 갖고 생각할 건 아닌 우리 타비 밸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와이어 나가서 아이브스를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브스 보면서 이렇게 쭉 코랄 바깥에까지 이렇게 쭉 빼면서 거기서 어떤 뭐가 보였나. 근데 RCA가 지금 SD 정션 살짝 위에서 하이 테이크 오프 아니에요? 좀 CT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약간 위치가 다릅니다. RCA가 NGO 상으로 요거 보면 NGO 보여드리겠습니다. NGO에서 되게 아노말러스하게 나오던데. 그렇게 보이는데 CT 상에서는 또 RCC에서 나오잖아요. RCC 위쪽에서. 네. RCC CT에서는 RCC에서 나오는데 하이 테이크 오프고 SD 정션 바로 위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런 에볼루트 밸브나 이런 거 넣었을 때 거기에 플락이 존재하면 막힐 위험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이게 엔조상으로 또 약간 하이 테이크 오프고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고 저게 SOB에 있는 게 아니라 SD 정션 좀 위에 있는 거라 CT에서 보면.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 팩터를 보면은 이제 코로너리 하이트도 중요하지만 이 밸브 투 오프닝까지 4mm 그리고 밸브 투 ST 정션까지 1mm 정도가 되게 중요한 팩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ST 정션 쪽 코로너리 사이너스 위에서 오프닝이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밸브가 이번에 이제 약간 이제 뎁스가 되게 얇게 쉘로우하게 되면서 이 웨이스트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ST 정션 쪽은 더 밸브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밀렸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버추얼 밸브를 3맨 쇼에서 좀 넣어보고 그 부트 ST 정션을 한번 보면은 그런 거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기서 RCA 오스 옆에 있는 리플렛이 RCC 같은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카시파이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탑이어를 넣었으면 그대로 거기 구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RCA 밑을 눌렀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이게 하네요. 포스트로도 고민이 됐던 게 그러면 이제 밸브를 저희가 펼치면서 밸브가 펼쳐진 밸브가 날아가서 RCA 오프닝을 건드릴 정도로 스트럭처럴하게 저희가 미리 프리딕터로 가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기는 조금 뭐 여러 번 봤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에볼루스 펼치는 도중에 에올타월에 있는 칼슘의 무브먼트가 있으면서 이런 언프리딕터블한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밸브가 어떻게 움직여서 더 날아갈 거다. 지금 뭐 SOV 사이즈나 밸브 사이즈나 리플릿 뭐 랭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매저하면 저희가 생길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프리딕터 하고 들어가는데 요 케이스는 그냥 던져놓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케이스입니다. 나오고 나서도 환자는 스테이블하게 뭐 빨리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이게 잘 해결이 어떻게 우연히 잘 해결돼서 다행인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저 같으면은 바이오시 포셉 가지고 위쪽 부분 잡아서 조금 당겨서 위치를 움직여 왔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예 뽑아버리든지 그러면은 코로나리가 코로나리 막혔을 때 정 안 되면은 밸브를 리무브 시키거든요. 근데 조금 위치를 바뀌었을 때 이게 만약에 RCA가 나오면은 아니 정 안 되면 하이브리드 룸이 있으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전 스탠바이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어프로치도 트라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임플란티드 된 밸브를 그랬다가 위로 팝업되면 살려서 수술방 보낼 자신도 없어지는 케이스가 될 거라서 밸브를 빼신다는 얘기인가요? 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에크모까지 돌렸는데도 카디오제닉 샥이 지속되고 네. 환자가 계속 그 혈압이 50 이상 안 오르고 뭐 그 상태 지속되면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극한 상황에서는 그 밸브를 빼든지 아니면 위치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아예 아니 코로나리 오클루전이 진짜 그 1년에 한두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올똥말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익스트림한 케이스. 그럴 때 스네어가 아니라 바이옵시 포셉이 나으신가요? 스네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팁 잡아서 움직이면 밸브가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리 오프닝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스네어로도 잡아보고 포셉으로도 잡으신 것 같은데, 근데 잡아보면 그게 이게 이렇게 잡아보면 깊게 움직이긴 들어갔을 때 하는데요. 이제 잡아서 끌어들여. 근데 이제 완전히 펴주면 잡으면 저 에오타 전체가 밸브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딱 펴주자마자는 완전히 풀리 익스펜션이 안 됐으니까 살짝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이 환자는 잘 해결이 됐는데 딜레이드 코로너리 obstruction이 있기 때문에 CCU 가서 또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요 케이스 아까 이렇게 걸어가지고 엔조 보셨을 때 꼭 와이어 놓고 알부스 봐서 오스가 문제가 아니라 오스 앞에 프레임과 그 사이에 칼슘이 어떻게 막혀 있는지 한번 꼭 봤으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인게이지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에 인게이지가 된 건가요? 안 돼 보이던데. 인게이지 안 된 겁니다. 예, 그냥 콘트라스트만 예쁘게 사이너스에서 지나가서 그냥 쏜것 보이기만 같던데요. 하지. 예. 네, 인게이지 안 된 겁니다. 그냥 RCC 사이너스에 우연히 들어간 것 같아 보이고 저기서 코로넬이 나오는 앵글은 완전히 90도 팍 달라 보여서요. 나중에 막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넌스테미로 오시면? MI로 오시면? 다행히 제 팔로비 아니어가지고요. 제 팔로비 아니어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딜레이드하게 저기 나중에 스테노시스 오게 되면 그냥 네. CTO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뎁트 쓰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분 지금 이 환자는 제가 마지막 팔로우 요거 준비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봤던 케이스인데요. 아스피린 싱글에다가 노악을 같이 쓰고 계신 환자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흥미로웠던 케이스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네, 이 상상도 못한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즐거웠던 케이스 같고요. 오늘은 사실은 내일 그 하는 여러 강의들보다도 우리 진짜 리얼월드에서 서로 혹시 뭐 만에 하나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케이스들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좀 뭐랄까 무공을 깊게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따가 3층이던가요? 네. 저희 밤늦게 끝나서 3층에 저희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혹시 가족들이랑 같이 오신 분들 빼고 저희 뭐 지금 저녁 같이 하실 분이 안 계신 분들은 3층에 그 고깃집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그 자리를 충분히 마련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같이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가셔서